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월 경상수지가 45억 2천만 달러 적자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에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급격히 는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 일자리가 2달 연속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여 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우선순위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은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라며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이 적합한지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야구 대표팀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일본전에서 콜드게임 직전까지 가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호주전에 이어 2연패로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 유력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먼저 경제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교역한 결과를 종합한 성적표인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에 더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45억 2천만 달러 적자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 2억 2천만 달러 적자에서 12월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락한 겁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74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컸습니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43.4%나 줄어든 게 뼈아팠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늘면서 서비스 수지도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여행 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로 증가한 반면 운송 수지 흑자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나마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받은 배당 수익이 늘면서 충격을 줄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부터 2차 전지와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중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다며 이후 지표는 개선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2월에는 그 규모가 53억 1천만 달러로 73억 4천만 달러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상품 수지가 상당폭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들쑥날쑥 성적표는 이어질 수 있지만 올해 경상수지가 연간 2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코스피는 2,40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그제보다 1.01% 내린 2,394.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가 기준 코스피가 2,4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그제보다 2.55% 내린 788.6에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오른 1,324원 20전에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4%대로 꺾인 가운데 정부는 이런 둔화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나 공공요금 인상 등 변수가 많아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물가 고공행진이 10개월 만에 주춤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꺾인 겁니다. 이번 달에도 4.5% 안팎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6%를 넘나든 지난해 고물가의 기저효과로 올해는 이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변수가 많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건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제 경제 회복 속도가 가속화되면 에너지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죠. 국제 유가를 포함한 이제 에너지 가격이 들썩거릴 수 있죠. 억누른다고 해서 억누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정부가 주도한 가격 할인으로 3년 5개월 만에 떨어진 축산물 가격도 안정세가 계속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동결한 공공요금도 앞으로 물가 부담을 키울 불안 요소입니다. 대통령이 나서 직접 단속했는데도 지난달 전기, 가스, 수도요금 상승률은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세 인상이 이제 4월하고 10월하고 예측되고 있고 그 가스요금 역시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원가 상승이 예측이 되고 이 원가 상승을 통해서 또 물건 가격 상승이 공공요금과 외식비 등 서민 삶에 밀접한 품목 가격은 계속 인상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이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체감 물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일자리는 2달 연속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31만 1,000개 증가했다고 현지 시각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22만 5천 개를 웃도는 것입니다. 지난 1월 50만 4천 개 증가에 이어 2달 연속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가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정부의 경제 순위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할 일은 빠른 회복을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정부는 에너지와 의료 등의 분야에서 공급을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숨진 전모 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저녁 경기도 성남시 성남의료원을 찾아 20분간 전 씨의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뒤 이 대표는 유족과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유족에게 같이 일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도 이 대표에게 힘내라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은 자신이 아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라며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돼 섬뜩하다며 대표직 수행이 적합한지 심사숙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유를 막론하고 이 대표가 걸어온 과정에서 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유명을 달리하는 건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가 다음 주 중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반드시 심사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경기도의회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양특검법 등을 병합 심사하면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쌍특검과 관련한 압도적 국민의 뜻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와 시간 끌기 면죄부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공정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쌍특검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이 굳이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회를 극한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은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 중이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전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총경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정직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나온 결정이라 효력은 미미해 보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류사명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54명이 참석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달 만에 이렇게 경찰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려는 이런 시도는 어떤지 우리가 한번 잘 살피고 이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의 중립을 총경들이 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5달 뒤 경찰청은 류 총경이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강행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류 총경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취소 소송을 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도 일단은 류 총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돼 정직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위법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류 총경은 YTN과의 통화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 징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인정해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직 기간이 끝나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며 법원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류 총경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 취소 소송 1심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국군 방첩사령부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천공 개입 의혹과 별개로 군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방부가 저서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만큼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원의 신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저서에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부 전 대변인이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밀 유출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권력의 비밀을 파헤친 죄, 그리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 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제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첩사는 앞서 지난달 2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한미안보협의회 SCM에 참석해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있었는데 관련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이라며 어느 부분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범죄가 소명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만이 이제 군사기밀 누설죄가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부 전 대변인 저서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원 신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 유도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로 서해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사격을 했으며 적의 작전 비행장을 가상해 목표물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키워나갈 것을 주문했으며 훈련 현장에는 딸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그제 서해상을 향해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으로 평가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와 관련한 의도적인 무력 시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요격 체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동시 교전 능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사정포 요격 체계가 전력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때 아닌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일요일에 단비가 내린 뒤 영하권 꽃샘추위가 나타나는 등 마치 널뛰기를 하듯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매화가 만발한 남녘에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반소매의 아이스크림, 햇살을 가리는 양산까지 풍경만 보면 3월 초봄이 아닌 6월 초여름을 연상케 합니다. 날이 풀려서 더워져서 패딩 입다가 반팔로 오늘은 입고 왔어요. 전남 곡성 석봉면과 청주 청원군은 기온이 26도에 육박했습니다. 광주 25도, 대구 23.8도, 서울도 22.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3월 상순 기준 지역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 고온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이 원인으로 주말까지 하루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사흘 만에 기온차가 무려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이례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는 겁니다. 강수가 내리면서 전날에 비해 낮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겠고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해지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나흘 정도 널뛰기 하듯 심한 기온 변화를 보인 봄 날씨는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남녘에는 매화와 산수유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됐던 봄꽃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상춘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하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매화가 산자락을 물들였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에 만개한 매화는 섬진강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듭니다. 오랜만에 꽃 구경 와서 그런지 너무 기분도 좋고 언니들하고 재밌게 놀다 가고 싶어요. 축제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왔거든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광양 매화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봄의 향연이 펼쳐지고 한결 풀린 봄 날씨에 상춘객들의 옷차림도 얇아졌습니다. 또 올라오는 길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풍경도 보고 제 봄을 알리는 매화를 보면서 봄을 먼저 맞이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리산도 노랗게 물들면서 봄이 찾아왔음을 알립니다. 봄바람에 살랑이는 산수유꽃에 상춘객들의 마음도 덩달아 설렙니다. 올해는 이제 산수유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망울도 크고 여기 데크길도 좋고 또 이제 여기 밭 사이에 이제 물이 조금씩 흘러내는 개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옛날 정치가 있고 참 좋아요. 마스크를 벗고 오랜만에 맞이하는 산수유꽃이라 더욱 애틋합니다. 산수유 꽃축제를 시작으로 화엄사 홍매화와 삼백리 벚꽃길 등 다양한 봄꽃들도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구례가 지금 봄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산수유꽃도 있지만은 벚꽃이 우리 전체가 벚꽃 천지거든요. 꽃피는 축제 기간에 오셔서 꽃도 보시고 소원도 빌어보시고 또 맛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남녘은 봄꽃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르면 20일부터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주간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1000여 명 늘면서 유행 감소세는 주춤한 모습인데 방역당국은 전반적인 확산세로 전환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도 앞으로 입국 전 검사 결과를 내지 않는 등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20일부터 풀릴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약국과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는 해제하는 방안을 오는 15일 중대본회의에서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 허용 국가를 40개 추가하면서 우리 한국을 또다시 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어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0개 나라에 더해 15일부터 온 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단체 여행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40개 나라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1차로 지난달 6일자로 20개 나라에 대해 단체 여행을 허용할 때도 한국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에 뛰어든 가운데 국제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현지 상황을 점검하러 다음 달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 4개 나라가 최종 티켓 한 장을 두고 겨루는 건데요. 박빙 승부가 예상되면서 우리 유치단의 수싸움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세계 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대형 이벤트로 손꼽힙니다. 이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과시하는 장인데 우리에겐 엑스포란 이름이 더 친숙합니다. 지난 1993년 대전, 그리고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부산입니다. 이전 2개 엑스포는 특정한 주제로 제한한 전문 박람회였다면 부산은 주제와 규모 제한이 없는 세계 박람회입니다. 운동 경기로 따지면 2부 리그와 1부 리그 차이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도 61조 원에 달합니다. 당장 다음 달 초 실사단이 현지 점검을 하러 부산에 오면서 유치단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 외교 관계자 등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전략회의에 나섰습니다. 실사 결과는 회원국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쟁국과 차별화되고 부산의 장점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는 6월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4차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11월에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초반부터 판세 제압에 나섭니다. 우선 민관이 한몸이 돼서 실사단을 밀착 마크에 친밀도를 쌓고 이어 5월에 부산에서 대형 기후산업 박람회를 열어 세계에 역량을 알릴 계획입니다. 동시에 각자 전담 국가를 정해 맞춤형 지원으로 회원국 마음을 얻어내고 파리 현지에서는 실제 투표권자인 각국 주불 대사관을 집중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칩니다. 사실상 승부는 박빙으로 몇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11월까지 우리가 드는 한 수 한 수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민관이 원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를 포함해 현재 도전장을 낸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4개 나라. 이 가운데 오일머니를 앞세워 물량 공세를 펼치는 사우디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전체 171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아직 지지국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반 열세를 딛고 우리가 막판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9달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탈세하는 사람이 적발될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금을 정직하게 안 내는 납세자들에 대해선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습니다. 한국인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오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 행정을 다짐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훼손한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 또 민생 밀접 분야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탈세에 대한 인식은 달랐습니다. 10명 중 7명은 탈세하는 사람이 적발될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20%는 매우 낮다, 50%는 대체로 낮다고 응답한 반면 탈세 적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비율은 5%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만큼 절반이 넘는 54%는 세금을 정직하게 안 내는 납세자들에 대한 대응이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득 미신고가 적발될 때
부과되는 벌금이나 형사처벌 수준이 낮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 적당하다는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국민 다수는 탈세가 적발되지 않고 있으며 탈세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회피 의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 3분의 2 정도의 응답자들이 이제 그렇다고 대답해서 2012년이나 2015년 조사에 비하면 그 성실 납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과 관련한 질문에는 64%가 혜택이 적다고 답했고 혜택이 더 높다는 비율은 5%대에 그쳤습니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에 대해 신뢰한다는 비율은 34.7%로 2015년 조사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의 탈세 사실을 알게 되면 재직 중에는 알리지 않겠지만 그만둔 뒤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범죄 행위이므로 알리겠다는 비율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달 말 종합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분리처벌 중심에서 화해 비행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큰 방향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된 지 11년. 정책 전환점 사이에는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또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했다고 적었습니다.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CCTV에는 여중생이 피투성이가 된 과정이 그대로 담겼는데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조됐습니다. 사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소 불균형하고 울퉁불퉁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만 해결책이 되는 사건 중심의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번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은 피해 학생이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한 데 반해 가해 학생은 소송으로 시간을 끌다 문제없이 서울대로 진학했기에 공분을 샀습니다. 그동안 학폭 대책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처벌하는 데만 집중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학교폭력과 집단적인 비행, 범죄를 구분해 학폭은 적극적인 대면 화해를 중재하고 범죄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학폭법상의 처벌만 받고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나아가서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피해 학생에게 또 다른 2차 피해,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을 위해서도 적절한 결과라 볼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회복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을 면담을 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죠. 초동 조치는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 피해 학생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 구간을 누가 보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생활지도부장 대부분이 기간제 교사일 정도로 밀려드는 학폭 업무에 교사들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학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 2, 3학년 학생들은 내가 왜 이 심의위원회에 와 있는 줄도 몰라요. 학부모의 사안으로 번져버립니다. 교실 내 방관자를 방어자로 만들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지원을 늘리는 등 예방 정책도 세심히 발굴,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른바 JMS를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화제입니다. JMS 교조인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등 조직 내 여러 문제가 폭로되면서 JMS와 관련된 인물이나 단체를 찾아내자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JMS 신도 작품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불의를 감시한다는 의미를 담은 조형물, 서 있는 눈입니다. 30년 가까이 대검찰청 앞을 지키고 있는데 돌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작품을 만든 A선 교수가 신흥 종교인 기독교 복음 선교회, 즉 JMS의 신도였던 걸로 알려진 겁니다. 이 조각상을 만든 교수님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선생의 성비위를 인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분의 행위는 신성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JMS의 수장인 정명석 총재는 여신도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신도들은 앞장서 정 씨의 범행을 감싸는 상황. 그러다 보니 범죄와 맞서야 할 검찰이 JMS 신자의 작품을 상징으로 두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그런 사람이 만든 조형물이 대검찰청의 상징이 된다라면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A선 교수는 언론의 접촉을 피하고 있지만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신도였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정명석 씨에게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천명한 검찰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형물을 둘러싸고 파문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공모전이라는 적법한 선정 절차를 거쳐 설치된 국유 재산을 검찰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JMS 관련 단체를 찾아내야 한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총재 정 씨의 필체의 간판을 내건 교회나 대학교별 JMS 동아리 명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JMS 신도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고 이들이 교단 내부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는 데다 검찰도 추가 수사를 예고한 만큼 관련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에 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구속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수사 중인 한국인 여성 3명에 대한 정 씨의 성범죄 혐의 중 일부와 관련해 먼저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3년여에 걸쳐 해외 국적 신도 2명을 20여 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7일 열린 공판에서 정 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석방을 고려하긴 어렵다며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가 실탄을 기내로 들여와서 두고 간 것인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기 위해 이륙 준비를 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 탑승객이 좌석 아래 바닥에서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다름 아닌 실탄 2발이었습니다. 승객은 곧장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여객기는 터미널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00여 명이 모두 대피한 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기내를 정밀 수색했지만 안전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시간쯤 뒤 여객기는 다시 승객들을 태우고 마닐라로 향했는데 실탄을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내에는 CCTV가 없어 실탄 2발을 누가 놓고 갔는지부터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여객기가 전날 베트남 다낭을 떠나 인천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탑승객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총기협회 등을 통해 발견된 실탄이 어디에서 쓰이는지도 알아낼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밤사이 전국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선 외제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1명이 다쳤고 경북 칠곡에선 SUV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사거리 인도 쪽에 검은색 승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구 수성구 용학로 사거리에서 BMW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명이 다쳤고 사고 수습을 하는 동안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소방관들도 계속 거기 서 있고 경찰은 좀 뒤에 왔거든요. 교통 정리가 안 돼가지고 코스를 좀 복잡했고. 경찰은 코너를 돌던 BMW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사고를 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어젯밤 10시 10분쯤에는 경북 칠곡군 외관읍 골목에서 SUV 차량을 몰던 A씨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골목에 주차돼 있던 차량 넉 대가 파손됐고 경찰은 A씨를 쫓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쯤에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공주 분기점 부근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대고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인근 고속도로 통행이 30분 동안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뒷바퀴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부근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영동대로 방면 봉은사 앞 도로가 퇴근길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시의원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 뒤늦게 의정비를 주지 않으려고 조례를 바꾸고 있지만 이미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태선 대구시의원은 지난해 11월 당선된 지 5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지역구 모임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고가의 금 열쇠를 선물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는 전 의원이 구속된 뒤에도 세금으로 의정비를 계속 지급했습니다. 전 의원은 옥중에서도 넉 달 동안 1,3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의정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받아 챙긴 겁니다. 대구시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340여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 구속되면 활동비는 주지 않지만 2배가 넘는 월정수당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수당을 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 아니냐, 의원이라고 별다를 수 있느냐 하는 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대간부회의에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지급을 중단한다고 해도 이미 받아간 1,000만 원이 넘는 혈세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에서도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문제 삼았는데 전국 광역의회 중 의원이 구속됐을 때 월정수당을 주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충남 아산시가 시의회에서 확정한 교육 지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거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시의원 전원이 의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이 박경기 아산시장을 향해 날선 비판들을 쏟아냅니다. 박 시장이 올해 편성된 교육지원 예산 55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한 의원은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안을 박 시장이 쓰레기로 만들었다며 올해 예산안이 담긴 책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의회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본인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박경기 시장님은 시장님이 아닙니다. 이따위 예산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독재로 하십시오. 박 시장은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견해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보조 역할을 하는 교육 지원 사업에 지방비를 투입해온 게 잘못된 관행이라며 뒤늦게라도 바로잡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절약한 혈세로 새로운 교육 사업을 발굴하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결된 것이 모조리 강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형평성, 재정 건전성, 효율성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예산 집행 중단이 결정된 교육 지원 사업은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과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통학 환경 개선 지원 등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박 시장의 결정에 반발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급한 대로 다른 예산을 돌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교육청마저 추가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밝혀 학교 현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조정된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심각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예산 집행 중단 사태를 두고 지자체와 시의회, 교육당국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뾰족한 해법이 없어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거리 쓰레기의 대표격인 담배꽁초. 보기에도 안 좋고 환경도 오염시켜서 골칫거리인데요. 서울의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버려진 담배꽁초를 모아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거리 곳곳 볼성사납게 널브러진 담배꽁초들. 아스팔트 위를 나뒹구는 것부터 하수구에 처박혀 사가버린 것까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환경부 조사 결과 매일 1246만 개비가 넘는 담배꽁초가 길에 버려지는 거로 나타났는데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환경도 파괴하는 게 문제입니다. 꽁초 안에 있는 필터는 플라스틱이라 토양과 물을 모두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또 도로에 설치된 빗물바지가 담배꽁초에 막히면 폭우가 내렸을 때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피해가 커집니다. 이래저래 골칫거리인 담배꽁초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묘안을 냈습니다. 꽁초를 주워오면 1g에 20-30원씩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 행당동 먹자골목입니다. 골목을 다니며 제가 직접 담배꽁초를 주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담배꽁초 수십 개가 박힌 빗물바지를 몇 개 청소하니 비닐봉지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1시간 가까이 담배꽁초 710g을 주워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져갔더니 21,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은 다양한데요. 돈도 물론 좋겠지만 그 이상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꽁초 수거 보상제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우선 걷어온 꽁초를 재활용할 길이 마땅치 않은 만큼 소각되면 이번엔 대기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길거리가 아닌 잿더리에서 담배꽁초를 걷어오는 등 보상금만을 노린 꼼수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더구나 제도 시행 4개월이 넘었지만 한 달에 참여하는 인원이 자치구마다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버려진 담배꽁초를 힘들여 치우기 전에 담배를 피운 뒤 아무데나 꽁초를 버리지 않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전기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는 에너지 혁명을 일으킬 꿈의 물체로 불리지만 극저온에서만 존재해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20.5도씨에서 초전도 성질을 보이는 상온 초전도체 개발을 발표해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인간이 판도라 행성을 침략하는 이유는 초전도체 언옵테이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기 저항이 없고 자기장을 밀어내는 초전도체는 자기 부상 열차와 양자 컴퓨터, 핵융합 장치 등을 만들 수 있는 꿈의 물질입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 성질을 보이긴 하지만 영화와 달리 영하 200도 부근의 극저온에서만 가능합니다. 미 로체스터대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20.5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히토류 원소인 루테튬에 수소를 결합한 뒤 질소를 혼합해 200도 고온 처리를 해서 만든 물질, 이른바 NDLH입니다. 평소에는 짙은 푸른색을 띠지만 압력을 가하면 초전도체가 되며 분홍색을 띱니다. 초전도 현상을 보이려면 대기압의 10,000배 수준의 압력을 가해야 하지만 기존 초전도체 압력 조건보다는 200분의 1도 안 되는 낮은 압력입니다. There are different other ways to mimic this pressures by using strain engineering or various different techniques. So these kind of huge claims need a careful, thorough examination. So because of that, it went through a rigorous review process.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고 연구진은 다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험을 재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들어 초전도체를 다른 기관에 배포하지 않겠다고 밝혀 학계에서는 성공 여부에 대한 진실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인류 최악의 재난 중 하나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2년이 됐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한 일본 정부는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르면 올봄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막바지 공사에 한창입니다. 이와 함께 주력하는 것이 바다에 버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알리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이 오염수에 어류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알프스処理水が含まれた海水とただの海水、普通の海水でヒラメやアワビを体内のトリチウム濃度といったものを変化が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を見せ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ができ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는 약 130만 톤. 사고 원전에서 나온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2차례 정화 처리 후 바닷물에 희석해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어업단체뿐 아니라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海に流すことはやっぱりまだ早いと思いますよ。時期尚早として。ね、まだまだみんなと話し合いしてから流すんだら分かるんだけど、まだ話し合いもしてないし、勝手に海に流すなって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けど。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선 어류는 이 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もっと漁獲量を増やすよっていうフェーズで、そういうトリチウムを含むアルプス処理水を排出する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るんで、やっぱタイミング的にもすごく 오염수 방류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태평양 지역 섬나라들도 일본의 방류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당사국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작 지역 주민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각국에 충분히 설명해 방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시민단체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앞장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땅히 부담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 보관을 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수장으로서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1,100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짰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한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책정했습니다. 8,420억 달러, 우리 돈 1,111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 회계연도 국방 예산보다 3.2%인 260억 달러, 34조 원이 늘었습니다. I'll not allow the cuts, the needs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or our military that help keep us safe. We're the greatest fighting forc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미국의 억제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국방전략 보고서에 따라 중국의 도전을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 억제력 유지 예산으로 377억 달러, 약 50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핵폭격기 등 미국의 3대 핵 전력과 나토의 전략적 억제, 그리고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의회가 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갖지만 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앞서 중국도 올해 국방비를 7.2% 늘려 293조 원으로 증액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을 가속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도 고온 현상이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로 따뜻하겠고 대전과 광주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대기질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현재 서쪽이 나쁨이고요. 경기와 충남, 경남, 제주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수도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전남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대기도 건조합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